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들고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우리 남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자 대표팀 단체전 10연패에 이은 쾌거인데요. 우리 양궁 대표팀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IT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양궁뿐만 아니라 사격과 수영, 역도 같은 올림픽 종목에도 IT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오늘 IT 연구소에서는 파리 올림픽에 숨어있는 IT 기술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금리 인하기에 필요한 재테크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박 6일간 이어졌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 4법이잖아요. 네 개인데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EBS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4개 법안인 거고 오늘 마지막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골자를 요약을 하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하고 또 뭐 공영방송 이사진 인원도 늘리고 그럼 추천 대상도 좀 확대를 해보자. 왜 그러냐면 이사진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화해서 어느 한쪽 입김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게 그렇게 좀 문제를 해소해보겠다라는 취지였던 건데 오늘도 어김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발을 하면서 불참을 했고요. 네. 규탄 대회를 대신해 열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진행된 끝에 막을 내렸고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끝난 건 사실은 이것은 전국 갈등의 끝이 아니라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방송 4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13시간 12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기록이 12시간 47분이었어요. 윤희숙 전 의원 기록이었는데 이걸 갈아치운 거고요. 이번 필리버스터가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에 반발하고 저지하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김용태 의원 등장하기 전에 최장 발언 시간 10시간 넘기면서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박선원 의원이라고. 민주당이 10시간 넘겨서 최장 기록 가져가 버리니까 이거 여당이 막겠다고 시작해놓고 이거 시간도 못하네 이런 비아냥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13시간 넘게 김용태 의원이 기록을 세운 거고 김용태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느냐 이렇게 야당에 따져 물었고요. 딩동댕 유치원 등을 언급하면서 EBS는 다른 곳과 달리 교육 전문 방송인 만큼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대통령실이 밝힌 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뜯어보면 합의를 기다리겠다라는 전제가 붙지만 이 말은 또 뒤집어 보면 사실상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거부권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 뾰족한 방도가 없다, 묘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 필리버스터 종료되고 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거부권 행사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방송사법이 상정된 뒤에 4주의 숙려기간 동안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이지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고 중재안마저도 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두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거부권 전국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뭐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이 야당이 준비하는 게 당장 이번 주 본회의예요. 다음 달 1일, 2일 이렇게인데 내일 네. 모레부터니까 민주당은 1일 8월 1일 본회의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를 했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요. 이것 또한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또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6개 경제단체 만나서 노란봉투법 통과 못하게 저지하는 데 힘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주 이렇게 되고 나면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까지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보도들을 보면 정치가 실종됐다, 지옥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한 게 2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전무하고 또 효력 발생 수순을 밟은 법안도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의원들이 하긴 했어요. 법안 발의를 하긴 했는데 2,320여 건 했는데 2,300건 가까이 계류 중이고 그나마 방송사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렇게 야당 주도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또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폐기가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가 지금 완전히 생산성 제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뭐 민생 법안이나 경제 법안 사실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렇게 이견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국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송부 기한은 내일로 지정하면서 결국에는 임명 강행에 나서지 않겠느냐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국회 과방위가 전체회의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지만 예상대로 불발이 됐습니다. 원래라면 인사청문회법 따라서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인 어제까지 보고서 완료해서 정부에 보내야 됐는데 야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여당은 이 야당을 향해서 이 청문회 얼마나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연장 같다라면서 인민재판에 비유를 하고 있고 야당은 역사관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라면서 보고서도 채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안 내면 대통령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송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고 야당은 근데 전례 없이 나흘이나 인사청문회를 강행했잖아요. 또 네. 법인카드 내역 확인하려고 현장 검증까지도 실시를 했는데 이거 뭐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여론전에 나설 거다라는 관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당장 다음 달 2일에 이진숙 후보자 다시 불러서 현안 질의를 준비를 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두고 고발할 방침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민주당은 이진숙의 법카 유용 무단결근 극우 망언들의 부정 비위를 강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이죠. 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윤수연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출석을 해서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 모기업인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도 정무위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부는 지금 두 회사 티몬, 위메프 미정산 규모 2,1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5월까지 금액이어서요. 앞으로의 거래분까지 또 감안을 하면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큐텐 구영배 대표가
큐텐 지분 매각해서라도 사태 수습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힌 날 그 당일에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이 되면 법원은 모든 채권 상환을 중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회생 절차 시작되면 판매자들이 당분간 그 판매 대금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네. 모두 채권이 다 동결이 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입점업체들이나 피해자들 뭐 걱정할 수밖에 없고 구형배가 이렇게 하려고 회생 신청하려고 일부러 입장문 내고 다독이는 척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채권단하고 담보권자 동의를 못 받아내면 두 회사가 더 나아가서 파산까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일 우려가 되는 건 그거죠. 중소판매자들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 연쇄부도 사태가 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거고 팀원 위메프는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게 회생 개시 신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뼈를 깎는 자구 방안을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여행업계는 또 자체 보상안을 마련해서 피해자 구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만 이게 또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어요. 정작 일찍 자진 취소를 결정한 소비자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이 붙고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펜션을 예약한 분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니까 펜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펜션 측이 그러면 티몬 위메프의 자진 취소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스스로 취소를 합니다.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해보려고 한 거고 그리고 또 여행 계획은 있으니까 펜션에 또 따로 100만 원가량을 재결제를 한 거죠. 그런데 위메프의 이제 그 앱 상에서는 홈페이지 상에선 취소 처리가 됐는데 환불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돼 있는 거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여행업체들이 얘기하는 거는 현장 환불을 받았거나 또 카드사 선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례를 일일이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죠. 네, 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돈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 경영안전자금 최대 2천억 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 이자 차액 보상에도 600억 원을 지원하고요. 피해 기업들의 대출 보증 만기는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지원을 합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 여행사 협의를 통해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또 집단 분쟁 조정 신청도 앞으로 받아낼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앞서 살짝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부가 추산한 피해 규모가 2,100억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5월 판매분까지만 집계를 한 거고 네. 곧 만기가 돌아오는 게 6월, 7월분인데 이게 시차가 있거든요. 카드사 결제랑 이렇게 시차해서 6, 7월분 추가를 하면 그럼 이거 1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5, 6, 7월 달 이때 이 일이 터지기 전에 티몬하고 위메프가 굉장히 싸게 할인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해서 안 쓰던 분들까지 끌어모아서 팔았단 네. 말이에요. 더 피해가 커질 것이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금액을 투입해서 이 회사 하나 살리는 게 맞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 하지만 일단 이 중소기업도 돈 못 받으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유동성을 지원을 하는 건데 일단 구영배 대표의 그런 방만 경영 이런 것들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피해자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 소비자 결제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주문을 하고 큐텐그룹 회장 사제 출연을 통해서 피해 보전 또 개인 재산은 해외 반출을 못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또 티몬 위메프 자금 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를 해서 피취사의 결제 취소 한도 설정 문제도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서 일단 취소 환불부터 좀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 주문을 해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임대차 입법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요. 네,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말을 하는데요. 이 임대차 3법, 4법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전셋값을 오히려 끌어올리고 가격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공급은 당연히 확대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맞춰서 정부가 또 다음 달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 그러면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포함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 방침을 다시금 밝혔어요. 네, 금투세는 폐지를 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제 개편 얘기 나왔던 거하고 결이 비슷한데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하고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진단한 건 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업 성장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늘어난 배당금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 상속세 세율 면세 범위를 조정해야 되고 자녀 공제액도 대폭 확대해서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 동원 문구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고요. 네, 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좀 협조를 해야 등재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등재가 확정되고 보니 전시 공간의 강제 노역, 강제 징용 이런 표현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래서 논란이 됐고 네.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일본 매체들 요미우리 신문이 또 이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국, 일본이 의견을 모았다. 사전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교부는 어음이 아니라 현찰로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전에 선제적으로 노동자, 조선인 전시실을 여는 등 선조치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일본 측의 행동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재하기 전에 일본이 전심을 먼저 설치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게끔 조치를 끌어냈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인 거고 그러나 국회의장실 측에서는 외교부 주장대로 우리가 할 만큼 했다면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한 게 일부라도 확인이 된다면 의장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우원식 의장은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그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줄곧 강제 노동이나 이런 강제성 표현 사용 여부는 우리가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이 제2부속실 폐지부터 이 얘기가 계속 불거졌었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이 이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저출생 수석실 신설도 있고 해서 제2부속실까지도 좀 더불어서 같이 해보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통령실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편 이후에 인선 과정부터 거친 다음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으로 지금으로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휴가지를 오가는 차들이 꾸준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진남터널 부근에서 다시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터널 입구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대서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리가 모두 된 상태고요. 하지만 진천 일대로는 아직 영향을 조금 받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 터널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올림픽 속 IT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에 이어서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3연패라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 양궁 종목은 훈련 과정에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여러 스폰서를 해주거나 기술 지원을 해주는 이런 데 많잖아요. 이 양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차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지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건 자동차에서 쓰이는 기술의 아이디어들이 실제 이 양궁 기술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 때 이럴 때 이런 기술이 좀 같이 R&D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양궁이 정말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항상 흥미로운 게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단체전 2개를 다 이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이제 도쿄 올림픽 때도 끝나자마자 선수들한테 또 이제 기업에서 어떤 걸 더 개선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선점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양궁 하면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야구장에서 가운데서 사람들이 와 환호성 지르고 있는데 이제 멘탈 훈련한다고 막 가운데서 막 양궁하는데 10점 맞추고 막 예전엔 그런 게 많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상황이 많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도쿄올림픽 때부터 어떤 게 적용이 됐냐면 만약에 그러한 압박 훈련을 할 수 없다면 그냥 도쿄 현지랑 똑같은 경기장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실제 진천 선수촌 양궁장이에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도쿄 유메노시아 양궁장을 본뜬 가상 도쿄 경기장을 억대의 돈을 들여서 실제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환경.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똑같이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현지의 모습을 그대로 또 만들어서 그 안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소음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움직임들, 예상되는 음향, 방송, 환경 이런 것들까지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도 보면 바람이 되게 셌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강바람이라는 변수를 예상해서 남양강변에서도 환경 적응 훈련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세트장의 컨셉들, 뭐 LED의 전광판 밝기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빈 관람석까지 똑같이 설치해가지고 그 환경에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IT 기술을 가지고 먼저 했다. 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궁 금메달 소식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하나가 주몽이 살아와도 이렇게 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있던데요. 네. 정말 저절로 이런 신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 환경뿐만 아니라 뭐 그립과 관역 같은 직접적인 훈련 요소에도 또 IT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역을 쏘게 되면 관역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는 환경에서는요, 그 관역이 전자 관역이 2021년 초부터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활을 쏘면 점수 데이터만 모였는데요. 이제 전자 관역에다가 레이서 센서를 활용하니까
점수를 자동 판단할 뿐만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을 연습을 100번 했다.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탄착훈이 몰리거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 센서 파악 기술이요. 이 요즘에 보면 자동차에 뒷좌석에 아이들만 있으면 경고 울리잖아요. 그 센서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기술도 좀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영상 측정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양궁 동작 이미지를 AI가 학습을 해놓고 훈련을 할 때 영상을 쉽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양궁에 그런 해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지화면 같다. 맨날 똑같이 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라고 할 때 평상시 훈련할 때 그들의 모습 자체를 다 영상으로 찍어 놓잖아요. 그럼 AI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최적의 움직임이나 최적의 포즈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5발째 쏠 때는 어깨가 조금 들렸어.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관리가 되니까 내가 딱 정확한 위치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훈련하는데도 쓰인다라는 거고요.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통 선수들이 이 쓰는 양궁의 활에 보면 그 손잡이 쪽 있잖아요. 그 그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 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립을 자신의 손에 똑 맞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덩어리 같은 걸 긁어내서 맞췄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잘 긁어내더라도 사람이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번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여기에 또 3D 프린팅 기술이 요즘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의 가장 손에 최적화되어 있는 걸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똑같이 만드는데 심지어 거기에 있는 흠집까지 똑같이 구현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활을 쏘게 해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심리 치료 뭐 이런 기술들까지. 그런데 이런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 사람의 긴장과 스트레스감, 화살을 쏠 때의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 이런 심리 상담까지 한다고 해요. 이런 기술들을 뭐 최근에 이제 모터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행사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올림픽 때는 모빌리티 기술과 로봇 기술까지 활용됐다고 하던데요. 네.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거예요? 일단 연습을 할 때도 우리가 혼자서 하는 거랑 상대방이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전 세계 프로들을 우리가 항상 데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서 뭘 만들었느냐? 개인용 슈팅 로봇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사람이 실제로 누구랑 경기를 하냐면 이 로봇하고 연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화살을 쏘는 슈팅 로봇을 이번에 우리나라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실제로 최종 연습을 할 때 우리나라 궁사들하고 실제 이 로봇 궁사가 대결을 하는 이런 식까지 연습을 했고요. 바람의 외부 요소들까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이 10점 만점에 평균 9.65점 정도를 낸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프로 선수급 이상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것보다 더 하는데 이거 만든 것도 전기차를 최근에 충전할 때 로봇팔 기술을 활용하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또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슈팅을 해주는 활을 이제 세팅해주는 이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쿄올림픽 때부터 쓴 건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활을 쏠 때 활도 중요하지만 화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선수들이 화살도 이게 조금씩 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 쏴보면서 자기가 대회 때 쓸 화살을 고른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화살 고르는 일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화살을 골라주는 슈팅 기계가 지난 도쿄올림픽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네. 수많이 우리가 볼 때 비슷해 보이는 활을 거기다 다 넣어요. 화살을. 그럼 네. 얘가 하나씩 쏘면서 실제 오차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차율이 없고 일정한 예를 들면 화살 10개를 딱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선수들은 그거를 가지고 쏘게 되면 이 화살에 대한 변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과 화살이 아니라 바람이나 이런 거 하면 이건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까지 표준화를 할 때 이런 로봇 기술들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변수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화살의 변수는 줄여주겠다. 그렇죠. 이거죠. 오차 없는 화살을 만드는 거니까. 양궁 경기 보다 보면 네. 왼쪽 아래 보면은 BPM이라는 표시와 숫자가 표기되던데요. 네. 이거 심박수 아닌가요? 여기에도 IT 기술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다른 경기보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양궁 같은 경우는 멘탈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최근에 이제 중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2019년 6월에 네덜란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가 만든 기술인데 중요한 건 이 심박을 재기 위해서 만약에 선수들의 뭐 이런 데다 부착을 센서를 붙였다. 이러면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붙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로 심박수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떡해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건데 그래서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심박수가 나오는 선수가 있고 안 나오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얼굴에 눈동자랑 눈 크기랑 호흡 같은 거를 카메라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AI를 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딥러닝 기술인데 실제 사람이 갑자기 눈이 커지거나 아니면 쏠려고 할 때 표정의 변화가 있거나 동공의 움직임인데 이런 걸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심박수가 이 정도일 거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에서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 때만 사용이 되니까 중계 기술로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연습할 때도 이 BPM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심박수가 올라가더라라는 걸 연습 때 미리 체크를 해서 이게 왜 그럴까를 아까 심리 상담하고 연결을 하는 정말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활 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이 IT 신기술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신공 뒤에 이런 신기술들이 숨어 있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스포츠 종목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인식하거나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속도를 측정하거나 포즈를 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쓰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수영 종목인데요. 수영에서 이미지 추적 카메라가 지난 도쿄 올림픽 때부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선수들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경기 전체 결과가 측정되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의 스트로크가 어떻게 되고 지금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보면 그래서 화면에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렇게 물이 튀는 것들까지 계산을 해서 오차율을 계산하는 이런 기술들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터치패드 찍는 게 100만 분의 1초까지 측정이 되다 보니까 아주 치열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승마나 체조처럼 어떤 포즈나 점프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거를 보조로 해주는 게 바로 AI 기술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체조에서 포즈 감지를 할 때 뭐 트램펄린에서 뭐 수평 이동 얼마나 정확하게 중앙 부분에 착지했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AI로 보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영, 체조 이런 AI 카메라 그리고 승마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실시간 평균 속도, 점프 시의 비행 시간, 코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야구에 실제 이런 ABS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기반의 판독 시스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있는 이 스포츠들이 인간의 눈과 함께 이 AI를 같이 뭐 보조로 쓰거나 주로 쓰는 이런 기술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역도 훈련할 때도 바벨 궤적 자동 추적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써요. 이게 뭐냐면 실제 역도를 하면 어떤 식의 포즈로 정확하게 딱 올려야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엔 그거 측정하려고 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거나 장비를 찼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도할 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AI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걸 차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포즈를 쉽게 말하면 우리 짝대기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들어올리는 걸 센서가 없이도 카메라가 파악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서 조금 틀어졌다라고 하는 걸 연습해서 이제 보는 이런 정도의 기술도 좀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만큼 또 주목받은 종목이 사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격 대표팀이 훈련할 때도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 이제 사격 보실 때 좀 팁으로 해설자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총구가 얼마나 떨리는지 보면 재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긴장하면 손 떨리니까. 네. 그것도 AI가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갖고 사람의 모션을 인식하니까 연습할 때 이 사람이 총을 쏘기 전에 이게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AI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포즈 그다음에 손떨림, 눈 이런 걸 확인하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또 이제 디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 관리를 하는데 심지어 안구 움직임이나 뇌 혈류나 호흡 같은 것까지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화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푸성귀 많이들 드시죠? 이 푸성귀는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푸성귀를 야채 또는 채소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혹 야채란 단어는 일본에서 온 거니까 이것보다는 채소란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TV 방송에서도 야채라고 말한 것을 자막에서는 채소로 바꿔서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일본어에서는 푸성귀를 한자로 야채라고 쓰고 야사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야채란 단어가 일본어에서 온 것이라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채와 채소는 엄연히 구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채소란 말은 써도 되지만 야채는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식탁용으로 쓸 때는 야채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야채 샐러드, 야채 주스라는 말은 하지만 채소 샐러드나 채소 주스라는 말은 잘 하지 않죠. 반면에 채소는 농사와 관련된 의미로 많이 사용해서 채소 작물, 채소밭과 같이 말합니다. 야채 작물이나 야채밭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야채와 채소는 엄연히 구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어느 것이 맞고 또 어느 것이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 강원도 동해와 경남 양산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강릉 35도, 제주, 광주 34도, 부산 33도, 서울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또 높은 기온과 습도로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높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만 많이 끼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KBS, MBC, EBS의 지배구조 변경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 확대 등을 담은 방송 관련 4개 법안, 이른바 방송사법이 5박 6일 동안의 무제한 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은 공영방송 연구장악악법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법안들을 또 거부하면 독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사업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공천 대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석이던 공수처 차장에는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2024 파리올림픽 4일차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2개나 추가했어요. 네, 요즘 늦게까지 경기 챙겨본다고 밤낮 바뀐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걸 놓쳤으면 어쩌나 싶었을 명경기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영광의 주인공은 혜성같이 등장한 10대 명사수 사격의 반효진이었습니다. 공기소총 10m 여자 결승에서 중국의 황위팅을 슛오프 접전에서 0.1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역대 하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100번째 금자탑뿐만 아니라 16살의 어린 나이로 최연소 금메달 신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 양궁도 정확히 금메달을 명중시켰는데요. 10연패에 성공한 여자 대표팀에 이어서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국 양궁은 리우올림픽부터 파리올림픽까지 3회 연속 남녀 단체전을 석권하는 위협을 이뤘습니다. 그중에도 맏형 김우진은 3회 연속 영광을 모두 누린 주인공이 됐고요. 손에 벌이 앉아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준 막내 김재덕은 자신의 3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네, 여자 유도에서는 허미미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네, 유도의 허미미도 귀중한 은메달을 따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유도가 처음으로 획득한 아주 값진 메달이기도 하고요. 네. 한국 여자 유도 은메달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정보경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런데 메달도 메달이지만 이 선수 또 스토리가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는데 이미 중학생 때부터 유도 종주국 일본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부까지 잘해서 명문 와세다대에 다니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손녀가 꼭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할머니의 유언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한국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이중국적이었던 허미미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지난해 자신의 21번째 생일을 맞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됐고 이후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한국 유도 간판으로 우뚝 섰습니다. 거기에다가 허미미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증손자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프랑스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러 간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던 허미미 선수, 약속대로 파리 하늘에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멋진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수영 관련 종목들은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면서요. 네, 주말 내내 내린 비 때문에 대회가 열리는 센강의 수질이 악화하면서 철인 3종 경기 훈련이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수질 문제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예정된 남자, 여자 철인 3종 경기부터 다음 달 8일, 9일 열릴 오픈워터 스위밍 종목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센강의 수질 논란이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이미 개막 전부터 경기나 치러질 수 있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일부 선수들은 강이 너무 더럽다는 이유로 경기에 나서길 거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주말에 내린 폭우로 센강에 불순물 등이 유입된 게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훈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조직위는 계획대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날씨 예보를 봤을 때 트라이슬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질이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비상계획도 마련돼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센강에서 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수질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수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철인 3종은 철인 2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정된 날짜에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 한 차례 날짜를 연기하는데 이후에도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영 종목을 아예 빼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을 위해서 센강 수질을 정화하는데 지금까지 최소 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수질 논란이 꾸준히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급기야 파리 시장과 조직위원장은 강이 충분히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예정대로 열릴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주목해볼 경기도 좀 짚어볼까요? 네, 개막 닷새째인 31일 한국 패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합니다. 오상욱과 구본길, 도경동, 신예 박상원이 가세한 우리 대표팀은 2012년 런던과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3회 연속 금빛 메달을 겨냥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 사브르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개인전 결승에 진출해 금빛 찌르기까지 성공한 오상욱 선수는 대회 2관왕을 향해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고요. 또 배드민턴 여자 단신 세계 랭킹 1위 안세용도 프랑스의 취셰페이와 8강 진출을 위한 A조 예선 마지막 경기를 벌이고요. 남자 양궁 김재덕과 이우석, 여자 양궁 남수연은 개인전 32강전과 16강전을 차례대로 치릅니다. 여기에 수영의 이주호까지 한국 사상 최초 올림픽 배영 결승 진출을 위해 물살을 갈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수족구에 폐렴까지 다시 마스크를 쓰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더는 마스크 쓸 일 없겠지 싶었는데 요즘 영유아들 사이 수족구병이 확산하면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는 78.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5년 전 종전 최대치인 77.6명을 넘어선 대유행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얼굴 맞댈 일이 줄어 집단 면역이 낮아지다 보니까 유행이 더 빨리 돌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 등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병으로 통상 발병 후 2일에서 3일 동안 발열과 식욕부진, 인후통 그리고 무력감 등이 나타나다가 일주일 되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38도 이상 고열이 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일해와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같은 호흡기 질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는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셋째 주 기준 총 13,5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요. 증상이 유사해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입원 환자 수도 7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입원 환자가 전체 88.9%에 달하는 등 소아청소년 중심 유행이 뚜렷한데요. 부모님들 근심도 깊어지는 모습인데 아이들 손발 깨끗이 닦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면역력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충남 청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의 외할머니와 3살 난 손자가 숨졌다고요. 네, 10년이나 기다린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큰데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 태어난 윤성이는 유독 아빠를 잘 따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보배를 잘 키우기 위해 평소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사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온 외할머니가 육아를 도맡아 왔는데 사고가 벌어진 이날도 잠든 아이를 뒤로 한 채 아침 일찍 일을 나간 사이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잦은 기침에 폐렴으로 입원했던 윤성이가 상태가 나아져 예상보다 빨리 태어나면서 안심했다고 하는데 퇴원 하루 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과 부검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 요즘 정신과를 찾는 20대들이 부쩍 많아졌다고요. 네, 최근 사춘기가 아닌 20춘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만큼 고달픈 매일을 보내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 그 어디 중간쯤 20대들이 진로와 자아에 대해 고민과 불안, 우울 등을 겪는 제2의 사춘기를 일컫는 말인데요. 요즘 SNS만 봐도 20춘기란 단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총 진료비와 진료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총 진료비는 3,500억 원을 돌파하면서 5년 사이 90% 넘게 껑충 뛰었고요. 또 진료 인원도 같은 기간 43만 명에 육박해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20대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진료를 희망하지만 비싼 병원비를 생각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청년들이 많아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20대들의 20춘기가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고민을 넘어서 이들 세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치열한 매일을 사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첨되기만 하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화제인데요. 특히 어제는 여러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리면서 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까지 했어요. 네, 안 그래도 어제 방송 끝나고 우리 세모정 작가님이랑 이 로또 청약 신청했느냐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봐도 뚫리지가 않더라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갔거든요. 네.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 화성시 등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단지들이 잇따라 청약자 모집에 나서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까지 한 건데 어제 오후 한때는 대기자가 236만 명, 예상 대기 시간 657시간이라는 안내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대국민 청약 오디션도 아니고 제 주변 사람 중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어제 본 청약이 시작된 서초구 아파트만 놓고 봐도 분양가가 22억 원대로 주변 단지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저렴해 안 눌러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되는 접속 지연에 서초구와 양천구 아파트 접수 마감 시간은 오후 11시까지 연장되기도 했고요. 화성시 아파트는 오늘까지로 하루 더 미뤘다고 하니까 놓치신 분들 오늘 한 번 더 도전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보니까 앞에 한 400명 넘게 있더라고요. 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더위와 습도가 태국 방콕보다도 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4일에서 28일 사이 방콕의 일평균 기온은 29.3도, 평균 습도는 72% 정도였는데 같은 기간 제주는 29.9도 그리고 대구는 29.6도로 방콕보다도 기온이 높았고요. 습도는 우리나라 전역이 방콕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이 최고 32.2도, 습도 80%를 기록한 지난 목요일엔 더위 지표에서 모두 방콕을 앞서기도 했고요. 최근 태국을 다녀온 여행객들 사이에선 방콕이 서울보다 시원하다, 이제 피서를 동남아로 가야겠다 같은 후기까지 보이는데 실제 수치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동남아의 버금가는 무더위에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흔히 우스갯소리로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실명을 걸어둘지 모르겠는데 오몬디라고 케냐 나이로비 출신 친구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한국에 놀러 왔는데 저한테 더우면 얼마나 덥다고 유난히냐 핀전을 줬다가 오자마자 바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가본 곳 중에 제일 덥다고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끈적끈적 체감 더위는 더 심한 요즘인데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여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 요즘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러게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루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때 마침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요구 소비자 물가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2022년 3월 2.9% 이후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 진입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스웨덴 등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나라도 있고 중국도 단기대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아직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 미국이 언제 금리를 확실히 인하할지 모르겠지만 9월이나 10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 주위에서 이제껏 대출 금리 때문에 계속 관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투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루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를 짚어볼까요? 금리 인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 채권, 부동산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투자 자산의 특성과 금리 인하 시 특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 제일 좋은 부분이 대출 받을 때 좋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예적금 시 이자가 낮아서 문제인데 그러기에 금리 하락 시기에는 예적금의 보유 비중을 줄이고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금리 인하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업의 대출 이자마저 낮춰주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을 하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됩니다. 이를 주식시장에 대입하자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기업 등이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는 기업 주가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낮은 금리로 인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에게 이자 절감으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예적금에 묶여둔 돈들이 투자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표적인 투자 시장인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충분한 유동자금이 유입돼서 상승 시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이 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와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일부지만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국내 주식이 상승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죠. 네, 있죠.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 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와 혁신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일명 성장주라고 불리는 업종들인데요. 네. 이러한 기업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감소와 그리고 소비 증가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상품과 채권 등의 고정 수익 자산의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배당주 상품이 좋은 선택지로 부각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또 이런 배당주 주식과 또 대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기에 경제 성장에 민감한 업종들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출 이자 수익의 영향으로 금융업들이 수익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금융업주들도 꼭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또 기업의 설비 투자로 인해서 포스코나 현대자동차 등의 산업재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위해 해외 주식시장도 살펴보는 걸 권유하는데요. 네. 그 전에 투자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인 경기 상향을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방어주, 즉 경제 성장에 덜 민감한 업종인 제약, 식음료 등의 업종들도 함께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시장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 대표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위에서 언급한 주식시장에 풍족한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해외 시장도 비슷하겠죠. 해외 주식을 잘 몰라도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술주나 기술 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 시장은 꽤 매력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미국 국내 시장의 내수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한 활동 영역을 자랑하다 보니 지역적인 경제적 특성이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가 세계 시장을 지금까지 선도해 왔잖아요. 앞으로 선도할 거고 경제 회복에도 성장에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배당 수익을 꾸준히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런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적립식 펀드처럼 다양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특정 산업의 산업 분황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원장님이 S&P 500에 대한 얘기도 몇 차례 하셨던 것 같아요. S&P 시장 투자는 어떨까요? S&P 500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성장률, 물가, 실업률, 금리, 환율 등 경제 전반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서 어쩌면 미국 경제 전반에 투자하는 게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S&P 500은 미국의 신용평가에서 스탠다드 폴사에서 개발한 미국의 대표적 주가 지수인데요. 네. 미국 내 상장기업 시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비재, 전기전자, 반도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500개 대형 기업이 포함되어 특정 산업의 불황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줄임으로써 리스크를 분산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챙길 수 있는 좋은 투자 대상인데요. 상장지수 펀드인 ETF 등으로 실시간 거래도 가능하고 인덱스 펀드나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해서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큰 장점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월지그시 펀드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수익이 현재나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수익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S&P 500 지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연평균 7에서 11%의 수익을 기록해 왔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좋죠. 매력적이죠. 연평균 7% 이상 수익을 기록했다는 건 장기적인 상품으로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는 큰 사건과 이로 인한 폭락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이라도 S&P 500에 7년 이상 장기 투자했다면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적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채권 시장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화가 있죠. 네. 금리라는 채권 가격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가격과 시장 금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채권이라는 상품 자체가 채권 투자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게 되죠. 네. 이자를 받고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인데 제가 이를 토대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채권 상품이 6%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었다고 가정하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새로 나오는 채권은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3%의 새로운 채권 상품이 있다면 아나운서님께서는 기존에 6%를 주는 채권 상품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새로 나온 3% 채권 상품이? 기존에 있던 걸 해야죠. 이렇게 투자자들은 기존의 채권 상품의 매력을 느끼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기존 채권 상품을 사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매수를 하려고 할 거고 이로 인해서 기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으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급격히 금리가 인하가 되었는데요. 이때 채권 가격이 급상승했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채권은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아져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고수익 채권으로 통용되는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 있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고수익 채권은 금리 인하 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다만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채권 안에서도 같이 분배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또 최근 많이 올랐던 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금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통용되고요. 그쵸. 그리고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높았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마 전쟁이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랬던 거고 기본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금은 금리가 인하될 때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이유인즉슨 낮은 금리로 인해서 현금의 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금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현재 금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고 미리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목돈으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씩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는 형태가 좋다고 했는데 상품적으로 금을 지금 조금씩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금 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 ETF는 금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에 원자재 펀드나 저점이 나면 원자재 주식들도 모아가는 형태도 괜찮다고 봅니다. 달러도 좀 살펴봤으면 해요.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세기는 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금리 인하는 국가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되면 달러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다른 강세 통화인 예를 들어서 뭐 엔이나 프랑, 유로 등에 투자하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외환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달러 약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제가 좀 선호하는 방법인데 달러를 직접적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한 2번이나 뭐 최근까지 2-3번 정도 한번 해봤던 방법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달러 강세장에 팔게 되면 정말로 수입이 꽤 쏠쏠하게 나옵니다. 또한 개별 통화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외환 ETF를 활용할 수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부터 외환시장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궁금해요. 벌써부터 서울 집값은 들썩인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재테크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직 부동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 가율직으로 묶여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출에 대한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 방법이라든지 수단들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은 다음번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네.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인 리츠
상품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인 리츠 상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 시 리츠 상품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고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건설 비용 증가라는 큰 변수는 네. 빠질 수가 없는 변수입니다. 네. 참고로 이는 리츠 상품은 크게 상업용 리츠와 주거용 리츠 상품을 나눌 수 있는데요. 쇼핑몰이나 호텔, 오피스 빌딩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는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으로 인한 경제 성장과 소비 증가의 혜택을 통한 수익 증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의 변화 등을 예상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성격과 저희 가구의 투자 방법은 솔직하게 리츠보다는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을 선호해 왔는데 네. 물론 이런 직접적인 투자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큰 단점과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분명 많이 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리츠 상품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간편하고 보다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금리가 내려간다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고용시장이 좋으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결국 정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은 참 많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핫했던 반도체주도 있을 거고요. 네. AI 로봇주, 최근 핫한 비만 관련주, 치매 치료제, 바이오주 등 이런 기업들을 해외든 우리나라든 조금씩 조정받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특정 날짜를 정해서 사 먹어가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적립식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네. 또한 이런 주식이나 지수들이 포함된 ETF나 아니면 가세를 위해서 ISA나 연금 저축 계좌를 활용한 간접 투자 방법도 좋고요. 금리 인하는 어찌 보면 투자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비상금 1순위를 제외하고 네. 기본 안정적인 상품을 확보 후에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네.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재테크, 주택 마련, 노후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해법은 지금의 그 저출산율이죠. 네. 이걸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와 사회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제도를 시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행했으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강주시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있잖아요. 강주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학부모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 퇴근 시간을 6시에서 5시로 1시간 땡기는 이런 지원 사업인데요.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의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금리 인하 시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록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401님, 금리 인하되면 보험 해약해서 채권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어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보험을 해약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일반의 기존 보장성 보험은 아닐 것 같고 저축보험을 해지를 해서 채권을 갈아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보험 상품도 은행 상품도 채권 상품도 안정형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형 자산에서 안정형 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야 한다면 투자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5135님은요. 최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9월이나 10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때 되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증가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가격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네. 지금부터가 적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서울에는 뭐 갭투자라든지 이런 대출의 규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제의 변화 등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날짜 시기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뭐 어렵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에 해석한 바에 의하면 금리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뭐 집값이 오를지도 모르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라. 네, 그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안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2919님,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원장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많죠? 이거 제가 강의할 때요. 이렇게 네. 강의할 때 많이 하는 표 중에 하나인데 금리 추세표가 이 라디오 방송이라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이 끝에서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옛날에 뭐 오일 뭐 쇼크 시대 때나 이럴 때 금리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번개치듯이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확신을 하면 안 되지만 저금리 시대는 분명히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4893님, 미국 주식 중에 리츠주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모아가 볼까 싶은데요. 금리 인하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저는 미국의 리츠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216님, 미국 주식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주를 지금 사기에는 늦었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지금 적립식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네.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또 안 늦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사모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윤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올림픽 시즌이죠. 저도 이제 주말에 올림픽 개막식을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보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KBS 중계를 맡다고 해야 되는데 중계를 녹화한 걸 나중에 보셨을 네. 수도 있겠죠. 뭐 문화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파리.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개막식에 좀 많이 동원이 되면서 화려한 장면들을 보여줬는데요. 혹시 그 중간에 성화봉송 장면을 보셨나요? 네. 어떤 후드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누가 그게 뭐예요? 지붕 위를 막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방송사들이 해설을 하면서 이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미스테리의 남자가 뛰고 있다. 궤도 루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개막식을 보시던 게이머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화를 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드를 쓴 성화봉송 주자는 정확히 아주 유명한 게임의 주인공 캐릭터를 그대로 그려낸 건데 파리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렀던 올림픽 성화봉송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된 오늘의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였던 거네요. 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방송 해설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게임 그러게요. 게임 즐기시는 분들은 저렇게 저걸 왜 얘기해야 모르고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좀 시사하는 바가 저는 적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네. 파리에서는 게임 캐릭터 하나를 아예 성화봉송의 메인 스토리텔러로 가져갔잖아요. 그 얘기라면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 게임이 이렇게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겠구나라고 하는 이른바 대중문화 코드로서 사용이 됐다는 거고 그만큼 이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문화 이벤트에서 얘는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도 괜찮지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받아서 중계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우리와 유럽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다르게 갖고 있는가가 확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은 올림픽 성화봉송의 메인 테마가 될 정도로 특히 이제 유럽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또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다 보면서 어쌔신 크리드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꽤 두터운 팬덤이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게임이네요. 네. 어쌔신 크리드가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요. 예, 우선 제목인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면 잘 뭔지 안 오는 이름 같은데 네. 어쌔신이란 건 보통 암살자라고 번역을 하는 이름이고요. 크리드라는 건 신념, 신조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합쳐보면 암살자의 신조라는 게 게임의 제목이겠죠. 암살자를 다루는 잠입 액션 게임이고 첫 편이 2007년에 처음 출시가 된 굉장히 또 유서 깊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암살, 잠입이라는 게임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들과 살짝 다른 비틀어낸 장르라는 건데 보통 어떻습니까? 게임에서 주인공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력이 강하거나 엄청 강한 무기로 적을 막 수백만 명을 휩쓸어 버리는 그쵸. 이런 걸 우리가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잠입 암살 게임들은 뭐냐면 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적을 한 명은 어떻게 간신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적이 비명을 지릅니다. 으악 하면서 동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1대2만 돼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면 게이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적이 혼자 있을 때 뒤를 노려서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빠르게 도망쳐야 되는데 이 장면이 또 주는 스릴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의 눈에 들키지 않게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다니고 뭔가 건물 천장을 매달려 다니고 이런 스릴감을 주는 형태의 게임을 우리가 잠입 액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잠입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를 그 구체화한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 움직여야겠네요. 예, 그래서 다른 게임들처럼 막 무기를 막 사방으로 뿌려서 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직 딱 한 방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숨어 다니고 적을 봐도 바로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적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경비가 있나 다른 지원군이 있나 이런 상황들을 계속 살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게임은 배경 자체도 플레이어를 암살 조직의 일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퀘스트라는 게 있죠. 이걸 해라라고 시키는 것도 암살 조직이 플레이어에게 가서 누구를 조용히 처리하라라는 지령으로 내려오게 되고 걔를 이제 암살하러 가보면 주변에 경비만 5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럼 처음에 막막하죠. 얘를 어떻게 하나 하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불이야 하고 종이 울리면 나온다던가 이런 패턴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공격을 하기보다 암살 계획을 짜는 게 이 게임의 되게 핵심이에요. 얘는 몇 시에 어디로 나가고 경비원들은 몇 시에 어디 밥 먹으러 가고 이 동선들을 체크해서 그 사이에 빈틈을 잘 치고 들어가서 한 명만 싹 암살하고 소리 없이 빠져나오는 정말 말 그대로 암살자의 그 행보인데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게 이 게임의 중심이고 그래서 게임 안에 들어가는 여러 연출들도 숨어 들어가는 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통에 보면 경비원들도 막 섞여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장 상인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시장 상인들 지나가는 무리에 쏙 들어가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엔 옛날 중세 같은 데 보면 왜 나귀가 수레에 집단 같은 거 막 싣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집단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는데 경비가 알고 보니까 창으로 찌르고 있고 저쪽에서 집단을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와서 말 그대로 적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시원하게 싸우고 막 전혀 이런 없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예. 지략을 좀 짜고 네. 이렇게 콩닥콩닥하는 스릴을 즐기는 그런 그 게임이네요. 심장 뛰는 그 잠입의 즐거움이 들어있는 게임이죠. 네. 근데 생활 방송 장면에서 봤을 때는 네. 캐릭터가 어디인가에 잠입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막 뛰어다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지붕 위를 계속 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뛰어다니는 장면 자체가 어쌔신 크리드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잠입이라는 게 늘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몰래 나무 뒤로 잠입을 하다가 경비원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모든 경비원들이 이제 다 몰려오다 보니까 잠입이고 뭐고 빨리 도망쳐야 되거든요. 네. 이때 가장 도망치기 쉬운 방법이 뭐냐?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도시들이 주로 배경이다 보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건물이 높지도 않아요. 근데 더 길 위를 뛰게 되면 경비병들이 길을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붕 위로 뛰게 되면 경비병들 입장에서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옛날 건물들 이렇게 좀 오밀조밀해서 점프해서 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뛰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도망치는 장면에서 항상 지붕 위를 뛰게 되는데 우리가 파쿠르라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심 안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 자기 맨몸으로 뛰고 구르고 하면서 빠르게 주파하는 이제 이런 스포츠가 있는데 네. 이 파쿠르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살은 조심조심 다가가지만 내가 걸리거나 혹은 암살에 성공했는데 적이 발견했을 때 소위 말하는 도망치는 순간에는 이 파쿠르를 엄청 뛰게 되는 장면이 이 게임의 굉장한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의 파쿠르라는 건 어쌔신 크리드를 상징하는 어떤 장면이기도 한데 이 상징적인 장면 때문에 저는 성화봉송에다가 굳이 어쌔신 크리드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성화봉송에 어울리는 요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뭐냐면 성화봉송 그 개막식 화면을 잘 보면 주인공이 성화를 들고 그 지붕 위를 뛰면서 파리 시내 곳곳의 주요 명소들을 다 거쳐가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이제 세느강변은 기본으로 나오고 중간중간에 아예 영상을 넣어서 이 암살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어디 궁전에도 가서 유리 그 구조물도 보고 다시 말해 이 사람이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 파리의 유명한 그리고 역사적인 명소들을 다 거쳐가고 있는 걸 볼 수 네. 있는 거죠. 이 게임의 1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고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옛 모습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고증을 통해서 살려낸 다음에 지붕에서 뛰는 장면을 보다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이렇게 생겼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소위 말해 약간 높은 위치에서 내가 가보고 싶은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똑같이 어쌔신 크리드 2편에서는 르네상스기의 베네치아를 재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본다고 해서 옛날 그 르네상스기의 베네치아를 볼 수는 없지만 이 게임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베네치아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은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게임 안에서. 올라가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집트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들은 다 한 번씩 해보기도 하죠. 이때 볼 수 있는 그 도시를 높은 데서 조망하는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파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라는 작품이 정확히 역사적 사건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다뤘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마찬가지로 파리 도심 위를 뛰어다니면서 노트르담 성당부터 시작해서 파리 전경의 곳곳을 다 보여주는 어떤 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가 굳이 왜 파리 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했느냐. 그 뛰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파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 파리 시내 건축물들에 대한 그 디테일, 소위 말하는 묘사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는데 2019년에 그 파리의 상징물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한번 소실됐었잖아요. 네. 이때 이걸 복원하려니까 뭐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감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어쌔신 크리드 제작사가 우리가 노트르담 성당을 게임 안에 만들면서 쓴 설계도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촬영을 해서 사이즈 맞춰갖고 디지털 설계를 했으니까 이걸로 복원을 하시라 하면서 기부금도 같이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과 파리는 기본적으로 좀 서로 친한 부분도 있고 또 개막식 연출자 입장에서는 얘만큼 파리를 보여주는 컨텐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오늘 그 성화봉송의 파리에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사용된 배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가 뭐 스릴도 있지만 볼거리도 굉장히 충족시켜주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냥 구경만 하는 재미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게임 어쌔신 크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편집장님은 왜 이 게임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주인공격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이 보여주는 그 고증, 묘사, 재현들이 게이머들에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서신 크리드 신작이 어디가 나온다 그러면 와, 그 도시는 또 새로 재현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게임 바깥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대 이집트를 다룬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주 배경이 클레오파트라 시절의 이집트 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크레딧이 쭉 올라가는 걸 보면 고대 이집트 고고학자들 이름만 수십 명이 올라갑니다. 네. 자료가 있어야 재현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일상의 가구들부터 시작해서 거대 피라미드까지 당시 이집트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피라미드니까 뭐 클레오파트라 시절에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게임을 해보면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피라미드는 낡아 빠졌고 2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게임 나온 뒤로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은 피라미드 건설 시기보다 사실은 현대의 유명한 건축물 부르즈 할리파가 좀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피라미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볼 수 있고, 네. 실제 클레오파트라 시절에 제가 피라미드를 가보게 되면 그 앞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관광지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맛보세요, 이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역사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피라미드의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점 때문에 아예 이 게임은 전투나 이야기를 빼고 디스커버리 투어라고 해서 그냥 고대 이집트를 돌아다녀 볼 수 있는 버전도 나와 있고, 이건 그냥 교육용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네. 이집트 역사를 봐라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자들은 파리라는 도시를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를 정말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한 큐에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은 뭐냐? 어쌔신 크리드의 그 주인공이 뛰는 장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이 단지 배경이 실제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파리건 이집트건 무언가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모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도시 위를 뛴다고 해서 그게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 이야기는 한 20년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리즈 속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가져오는데, 그 다양한 역사들을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는 게 제목에도 들어있는 암살단과 기사단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어쌔신이라는 이름이 중동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동 중세에 실존했던 암살단 이름이 하사신이라고 있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어쌔신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얘들은 굉장히 이제 극단주의를 가지고 있는 암살 조직이었어요, 역사 속에서는. 근데 이 중세쯤이다 보니까 어디랑 주로 이제 맞붙게 됐냐면, 십자군 전쟁기에 이 하사신이라는 조직과 그 그리스도교 쪽에 있는 성당 기사단이라는 조직의 대립이라는 걸 최초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십자군 전쟁을 두고 이 하사신과 기사단이 어떻게 대립하고 갈등했는가를 1편에서 그려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에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2편도 내고 3편도 내려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역사 베이스의 이야기를 대체 역사물이라는 형태, 조금 더 상상력을 덧붙인 형태로 가공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체 역사물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게임 속 얘기에 따르면은 이들의 대립이란 건 중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게임 속의 세계관에서 인류는 뭐냐면 외계에서 온 종족이 있어요. 이수라는. 근데 이수라는 종족이 만든 기술과 철학으로 인류가 발전을 해왔는데, 그 정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집약한 총체가 이런 동그란 구 모양의 뭐가 있는데, 이거를 에덴의 사과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류는. 이 사회에서는. 네.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신화 종교들은 전부 그 외계 종족을 다룬 것이었고, 그래서 이 암살단과 기사단이는 서로 대립을 하는 게, 이 외계 종족이 남긴 기술을 일부 엘리트들이 사용을 해서 인류에게 질서를 부여하자라는 것이 기사단의 입장이라면, 암살단은 그런 기사단들을 암살해서 이 지식이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2000년간 투쟁해온 역사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 뭐 미국 독립운동 이런 얘기까지도 다 이것이 기사단과 암살단의 대립이었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파리 올림픽에 뛰어다니던 그 성화 봉송자도 이런 암살단이나 기사단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가 정확히 프랑스 대혁명을 다뤘고, 거기서 주인공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근처 혹은 그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게 기사단과 이제 암살단의 대결이다라고 보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마쿠에도 기사단과 그 우리 암살단이 서로 결국 이게 자유를 두고 싸운 싸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혁명을 지지하는 쪽이 암살단의 배경에 들어가서 암살단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고 또 비슷하게 이제 고대 그리스를 다룬 게임, 로마를 다룬 게임에서도 카이사르 암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카이사르는 왜 죽었는가? 암살단이 똑같은 이유로 자유를 위해 죽였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대체 역사물의 정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이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의 스토리를 좀 미리 알았으면 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좀 다르게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전국에서 방송을 보던 많은 게이머들이 약간 소위 말하는 겜부심이 차올랐을 거예요. 네. 저걸 모르다니. 나는 아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근데 이런 게임의 대중문화화는 뭐 이번 올림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닌 게 지난 올림픽 기억하시겠지만 그 2016년 브라질 올림픽 폐막식에서 일본이 다음 개최지다를 보실 때 나온 아이콘이 슈퍼마리오였단 네.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은 모두에게 친숙한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번 성화봉송을 직접 들고 파쿠르를 뛰는 그 어쌔신 크리드의 모습은 굉장히 좀 게임의 대중문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아이콘이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건 이거를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줬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게임에 관련된 문화 코드들도 다양한 방송에서 좀 무리 없이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네. 많이 소개해드리면 네.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겠지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호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